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의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하긴 했지만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틀 연속 불기둥을 세우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 13일 3% 넘게 뛰었는데 또 한 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된 건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브로드컴입니다.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줬습니다. 이에 반응한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AI 반도체 시장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외에 새로운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강하게 집중이 된 건데요. 이 브로드컴은 지난 12일 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들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 기업이죠.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기업 이 바이트댄스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애플도 브로드컴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을 개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빅테크 기업들 이제는 좀 엔비디아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빠르게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ARM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정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또 한 번 뛰면서 최고가 경신 장중에 했었는데요. 6% 넘게 뛰는 모습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좀 진입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한 번 빠져줘야지 그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는 테슬라의 모습 지난밤에도 나타났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FOMC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27일에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좀 경계 심리도 보이면서 좀 거래량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증시는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포트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좀 반등을 해주나 싶으면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아쉬운 거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간밤에 미국 시장과 좀 분위기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완전 절대적이다라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주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준다라는 커플링이
커플링이 약간은 좀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처럼 가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섭게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 흐름을 따라주지 못하고 특히 2차 전지, 전기차주 관련해서는 어제 잠깐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련해서 그리고 머스크 관련해서 일단은 묶이고 언급이 되면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상승이 하루 만에 지금 끝난 거고요. 일단 오늘 전해진 소식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이제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다 지금은 반납이 된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삼성 SDI, 에코프로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함께 보셨는데요. 테슬라는 연일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래는 테슬라가 잘 나가면 2차 전지 전반이 함께 동반 상승을 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올랐을 때는요.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면 국내 2차 전지주는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자율주행 쪽으로 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어떤 쪽 오늘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주식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에 구글이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죠. 이후로 관련주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번 성능 실험에서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를 능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성능 실험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용됐으며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구글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실제 문제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부터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이에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특히 오늘 ICTK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ICTK의 경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컴퓨터 제품을 상용화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ICTK는 SK텔레콤의 양자 보안 관련 투자 자회사인 IDQ와 협력해서 공동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SK텔레콤의 상용화 성공은 ICTK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향후 양자 보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CTK 외에도 양자 컴퓨터 테마인 아이윈 플러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외에 드림 시큐리티, KCS 등 많은 종목들, 코이버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네. ICTK 같은 종목은요, 양자 암호로도 엮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 그 안에서도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온기가 돌았었거든요. 같이 시스템 반도체로도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람 아나운서 또 어떤 테마 함께 보셨을까요? 다음 테마로는 좀 로봇 테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딱 우리가 이미지화로 생각하는 그 로봇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로봇 쪽이 어떻게 좀 순환매가 돌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아마도 올 하반기까지는 좀 푸드테크 로봇 쪽이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로봇 쪽이 이제 의료 분야에 사용이 되는 로봇이다. 좀 이렇게 크게는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도 의료 쪽에서 재활 로봇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인구 고령화 쪽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쪽에 맞추어서 또 로봇도 보다 더 고령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 그렇다 보니까 재활 로봇 쪽으로 오늘 좀 훈풍이 불었고 일단은 이 로봇 관련한 시장의 성장 그리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챙겨볼 종목 PNS 미케닉스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로봇 쪽, 저는 예전에 공부를 좀 로봇 쪽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재활 로봇은 좀 못 들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강세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기대 수명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서의 보증 사고가 급증을 하면서 이 허그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아파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계약자들이 낸 분양금 환급을 요구하는 분양 보증 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그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분양 보증 사고는 총 17건, 사고 금액은 1조 1,58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17건 1조 2,143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라 개발업자는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반드시 분양보증 임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파산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임대아파트 보증 사고가 급증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된 걸까요? 네, 임대아파트 보증 사고가 급증했는데 올해 사용 검사 전 임대 보증 사고는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3개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보증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현장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며 보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분양 사업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북 구미에 아파트를 짓던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공사를 중단, 결국 분양 보증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 원인으로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이게 가장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꼽힙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27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23곳이 지방업체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방 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고 대부분이 지방에 발생하면서 사고 내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과거 사고가 거의 없던 분야였습니다. 허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아파트 보증 사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건에서 올해는 6건으로 급증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방에서 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아무래도 좀 지방에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금이 안 도니까. 자금이 안 돈다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안 살고 싶어 해서 그런 거겠죠? 인구가 조금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를 거기에 안 사는 것도 분양들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건설사들의 이 자금난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집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허그의 손실 규모도 그래서 더욱더 큰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핵심 문제가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임차인 모집 부진이 제일 컸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반으로 공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현장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양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허그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수분양자나 임차인들에게는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임대 보증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전세 사기 보증 대입 변제로 이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로 분양 보증 사고까지 겹치며 더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허그는 올해의 영업 손실 규모를 전년과 비슷한 3조 9천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 좀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허그가 좀 부담을 더욱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가 좀 새롭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전해드렸던 이슈입니다. 인천 미추 1구역 재개발 공사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때문에 중단이 어느덧 한 3개월째 된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인근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라인 건설 측이 두 사업체의 계약 조건이 다르다라고 좀 우려를 일축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인천 미추 1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멈춰섰다고 지난번 전해드렸었는데, 시공사인 라인건설이 계약 당시 명시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어기고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다는 소식이었죠.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며 미추홀구와 인천시,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인근 10정 3구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정 3구역 역시 라인건설과 계약한 사업지로 미추 1구역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 측에서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라인건설 측은 10정 3구역, 미추 1구역과 계약 조건이 다르다며 강조했는데, 미추 1구역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10정 3구역은 계약 단계에서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반영하고 착공 후 물가 상승비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10정 3구역 역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는 약 26% 상승했는데,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2배에 달합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반영한다 해도 건설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추 1구역과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둔 사업지에도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물가 반영 조건이 포함된 계약에서 더 쉽게 공사를 멈추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추 1구역 사태가 단순히 해당 사업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개발 사업장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확산될 경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한편 10점 3구역 조합은 관련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멈추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래도 좀 도미노처럼 불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천 그 미추 1구역 말씀 주신 그 공사 중단 사태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불안감이 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이랑요,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갈등의 좀 새로운 뇌관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중재 그리고 해결 방안 마련이 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제 빌라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또 50%를 넘어서 이제 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월세 쪽으로 선호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서민들 주거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또 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끼친 그런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올 한 해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연립 다세대 전 월세 거래 12만 7,111건 중 6만 8,116건, 경기 지역에서는 6만 3,520건 중 3만 2,760건이 월세였습니다. 각각 53.4%, 51.6%에 달했는데 이는 2020년 월세 비중과 비교하면 서울은 29.5%에서 경기는 30.6%에 약 20%포인트 이상 급등한 사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사실 빌라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전세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이례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사태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특히 값이 저렴하고 비교적 규제가 덜했던 빌라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전세보다 월세가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또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가입이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모두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저도 일단 지금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재계약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게 좀 남들 같지 않고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또 월세 몰리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아니라 좀 확실한 전망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전세 사기 사태가 뭐 빌라 임대차 시장의 판도까지 좀 바꿔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또 정부 대응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102.0으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수준인데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장 20년간 임대가 가능한 기업형 장기 임대를 통해 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건데요.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뭔가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나면은 다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밥상 물가도 어렵고 뭐 집값 잡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뭐 정말 슬프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좀 이슈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우리 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여파로 우리 시장에 좀 불안감이 드리워진 만큼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곳 한 곳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한 곳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하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떠나볼 곳은 바로 한평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조명축제, 빛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이렇게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곳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2024 한평 겨울밤 빛축제입니다. 2024 한평 겨울밤 빛축제는 조형물과 자연물의 빛을 결합한 축제인데요. 2024 국향대전에서 활용된 대형 조형물과 엑스포공원의 경관 조명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평이 또 국화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도 생화, 국화와 조명이 결합된 특별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밤에 추위까지 잊게 할 화려한 축제인 만큼 다양한 즐길거리와 아름다운 조명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운영은 11월 26일부터 시작했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조형물, 조명의 만남이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라고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조명 빛 축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 조명 연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이곳 한편 빛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조명이 화려하게 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미디어 아트 거장이죠.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도 볼 수 있는데요. 화려함과 정교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한평 엑스포 공원 내 다육식물관, 수생식물관, 자연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은 LED 조명과 레이저로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과 방문하기도 좋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전시를 또 종종 보러 가곤 하는데요. 여기에 전시도 있고 이런 축제 안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연인이랑 가도 친구랑 가도 혹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랑 가도 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재미가 확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평 빛축제에는 미니 트리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산타복 입기 체험, 루돌프 머리띠 만들기, 야광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체험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또 틀이 제가 반짝이는 거 보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 틀이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야광에 미치는 사람이어가지고 야광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이거를 얼굴에서 내가 밤에 좀 빛을 뿜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에서 발광을.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림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던 미니 트리 만들기 체험은요. 아이들은 1회에 3,000원, 대인은 10,000원이고요. 종이 오너먼트에 원하는 글귀나 그림을 그려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산타복 입기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산타복 의상을 입고 산타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야광 페이스 페인팅, 이것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야광 팔찌나 핸드폰 스트랩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 3,000원으로 추억에 남는 팔찌나 스트랩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루돌프 머리띠 만들기도 1회에 3,000원, 나만의 루돌프 머리띠를 만들어 보는 가족용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용해 보실 분들은 꼭 이번 주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정말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다양하기 때문에 뭐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또 그 흥을 좀 더 달궈줄 그런 뭐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버스킹 공연도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12월 24일이랑 25일은 토요일이 아니지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색소폰 공연과 마술 공연, 재즈 공연까지 하니까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눈으로 더 다양한 걸 담고 싶은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버스킹 공연 시간표도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술도 좋아해가지고 공연 시간 맞춰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지역이 한평이잖아요. 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먹거리나 음식 같은 것도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먹거리들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호빵이나 군고구마, 피자 같은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랑 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다른 한쪽에는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부스로 운영 중이니까 기념으로 특산품도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미 짜여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날이 되면 이번 주말에 그냥 바로 딱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요 함평 쪽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면 좀 축제장을 방문을 하려면은 어떤 경로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한평 엑스포공원 주차장 그리고 인근 보조 주차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요금은 무료입니다. 보조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축제장 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니까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한평 버스터미널에서 축제장까지 택시로 약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기차를 타실 분들은 목포행 KTX 이용 후 나주역에서 하차해서 한평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축제에 관련해서 즐길 거리, 먹을 거리, 교통편까지 정말 알차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축제를 더욱더 잘 즐길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축제 즐기면서 여행까지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챙기면 좋을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평 비축제 기간 동안 숙박세일 페스타도 진행합니다. 평일 숙박요금 50% 할인, 크리스마스 특별 주말 할인 같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늑한 숙소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특별 할인을 실시하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축제장 내부가 넓고 처음 가다 보면 이곳저곳 다 경험해보고 싶은데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 맵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곳곳에 난로도 위치하고 있고 빛의 온기들로도 가득하니까요. 가족과 연인들과 따뜻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평 겨울밤 비축제 자세하게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박화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이벤트를 앞두고 긴장감에 조금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환율 보시면 오늘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승을 두고 외환위기 우려는 과도하다고 발언을 했죠. 12월 들어서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43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눌림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29% 하락하면서 2,45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0.58% 하락하면서 694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4,642억 원, 기관이 1,527억 원 매수해줬고요. 외국인이 7,133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흐름이 이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239억 원, 기관이 93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오늘 제약 종목들 많이 매도했는데요. HLB와 삼청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래일째 서로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불 켜낸 종목은 SK하이닉스,
기아 둘만 있는 상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5만 5천 원대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4,600원에 마감이 됐고요. 2차 전지 약세가 오늘 두드러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품목 허가 이슈로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오늘 CDMO 자회사 출범 소식이 들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업 이슈가 있었던 KB금융 오늘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리노공업과 신성델타테크 정도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미증시에서 미국의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등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지금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 등 국내 반도체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9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약세였고 바이오주들도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지원을 축소한다고 밝히고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눌림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약가격 하락 추진 등 미국발 이슈의 2차 전지주 그리고 제약 쪽이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BOJ 금리 결정과 또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경계감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1% 넘게 떨어지면서 1.29% 내린 2,4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에 2,500선 잠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움직임 그려지면서 오늘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좋지 않은데요. 전일 대비 0.58% 하락하면서 69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700선 넘어가는 흐름 기대했었는데 오늘 장중 내내 좀 시작할 때는 플러스였지만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움직임 그리면서 오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코스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정말 대거 쏟아냈습니다. 오늘 7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외국인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잡았는데요. 1,500억 원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이후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15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매수는 하지만 물량이 크지 않아서 좀 중립의 포지션을 지키고 있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늘은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좀 동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좀 관망하는 심리, 경계 심리가 짙게 우리 시장에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시장 오늘 좀 올랐던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람 아나운서는 어떤 쪽 보셨을까요? 정말 시장이 워낙 많이 밀리고 좀 하락한 테마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상승한 테마를 찾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어떤 게 좀 뚜렷하게 올랐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찾아본다면 제가 앞서서 이제 로봇 테마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봇과 함께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테마가 이제 AI 쪽이기 때문에 지금 AI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서 테슬라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브로드컴도 연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의 뭐 반도체도 오르고 있고 일단 최근에 좀 전해진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LG전자, 현대차가 캐나다 AI 스타트업 이제 텐스토렌트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AI 쪽으로는 좀 훈풍이 불었고요. 이 기업이 일단 뭐 AI 칩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관해서 온디바이스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대장격인 종목을 하나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마음 AI가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투톱을 살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원래는 좀 엔비디아와 함께 밸류체인으로 엮이면서 좀 동반되는 흐름 나타나는데 어젯밤에 엔비디아는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오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브로드컴이 떠오르면서 좀 이 밸류체인과 상관없이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추이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기존에 HBM을 납품하던 AMD 사업을 지금 접었다고 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 생산 라인도 가동을 멈췄다고 하고요. 이제는 좀 아마존과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른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비만 치료제 테마들에 조금 주목을 해봤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 보시면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해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고유의 플랫폼 기술인 IV의 드럭 플루이딕 이 기술을 통해서 차별화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제형을 제조하는 게 이번 특허의 골자입니다. IVL 드럭 플루이딕은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통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 제형을 구현하는 것으로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인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란 매일 복약 또는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을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주사 투여로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이와 관련해서 국내 및 해외에 총 27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지난 1월에 유한양행과 계약을 맺고 또 비만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공동 연구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나이백도 오늘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공공사업에 이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나이백은 해당 산업을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기존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대안으로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 손실 등의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특판되고 있는 위고비, 젯바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욕 억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혈당이나 위장관 부작용, 췌장염 등 글루코스 대사에 관련된 부작용을 비롯해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백이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는 지방세포 증식과 지방 축적을 중심으로 억제하는 기전으로 근육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이번 과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지속형 약물 전달 제형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체내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술들의 발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비만 치료제 테마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오늘 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인벤티지랩은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선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올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비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런 수주량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1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중국이 69%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조선 업계가 좀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3년치 일감을 쌓아놨다고 해요.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이제 배를 건조해야 하는데
좀 고가의 라인들로 갖다 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또 오늘 함께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HD 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16일에 최고가 경신했는데 또 한 번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람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좀 짧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었는데 오늘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태고요. 반면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또 연일 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 뭐 직접적인 종목이 있다라기보다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 혹은 뭐 창투사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뱉어내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종목 대표적으로 컴투스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창투사테마 쪽으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일 좀 고공행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플러스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까지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로 저희가 오늘 시장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이 좀 긴데요? 짧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목을 위기 찾자? 속 보석을 찾자. 위기 속 보석을 찾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서 지금 방송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유행템이 없더라도 잘해보자.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행템이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요즘 아무래도 오르는 종목 위주로 오르고 좀 테마주 위주로 좀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내가 오르는 종목이 없으면은 내 계좌는 파란불만 가득하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테마주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테마에 훈풍이 불기를 바라는 그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유행템이 없더라도 잘해보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행템은 뭔가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죠? 정치 테마주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또 조심히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치 테마주 요즘 들어서 변동 주기가 더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더 유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탄핵의 전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좀 새로운 재료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재료를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